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류관리사 단기 완성 물류 관련 법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저는 전표훈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도 23회 물류관리사 관련해서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관문 중에 하나가 물류 관련 법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저랑 같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한 10강에서 11강 정도 되는 강의를 통해 가지고 득점을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류 관련 법규는 7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물류정책기본법부터 해서 물류시설법,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철도사업법,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7개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40문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40문제 중에서도 이제 빅4 4가지 법이 있죠. 그 중에서 물류정책기본법, 정책기본법 8문제, 그 다음에 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래서 줄여서 물류시설법이죠. 8문제.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가장 많이 나오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매년 바뀌는 법이기도 하고 내용이 상당히 많죠. 무려 1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은 그 내시는 분에 따라서 문제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5문제에서 6문제 그때 좀 다르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 4가지 법률만 해도 지금 몇 개입니까? 16개, 26개, 31에서 한 32문제, 한 80%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3개 법률인데 3개 법률 중에 하나 철도사업법, 그 다음에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마지막으로 농안법이죠.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에서 얘가 보통 3문제에서 4문제, 그때 달라요. 얘는 3문제로 고정이 돼 있고요. 농안법도 2문제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안법 2문제는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이제 법률 내용을 구성된 내용으로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농안법이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얘는 10문제, 얘는 2문제. 이거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시간이 없다라면 이 부분은 스킵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7개 법률인데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법률이 이제 첫 번째 우리 시작하는 물류정책기본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물류정책기본법은 8문제인데 샅샅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될 게 나머지 내용들에 이게 같이 녹아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녹아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물류관리사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0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상당히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화물운송론에도 같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관리사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나오죠.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과목 뭐죠? 물류관리론에 같이 또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물류관리론에 보면 물류사업의 범위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운송이라든가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같이 녹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관리론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이 법규에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물류정책기본법에. 그래서 이 법은 샅샅이 공부를 하셔서 다 맞춘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다 중요한 내용 다 들어있어요. 물류관리론 관련해가지고 물류의 공동화, 표준화, 그 다음에 정보화, 또 뭐 있어요? 이거 이외에도 친환경 운송, 친환경 물류 관련된 내용들이 물류 보안도 있죠. 여기 또 물류 보안까지. 보안에 관한 내용까지 모두 다 물류정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법규 과목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어렵지만 이 7개 법률 중에서 그나마 어떻습니까? 물류정책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 공동화라든가 표준화, 정보화, 친환경 물류, 물류 보안, 그다음에 물류사업의 범위 등등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물류관리론에서도 매우 친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7개 법률 중에서 가장 다가가기 쉽다. 그래서 중요한 법률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화물정책 운수사업법도 마찬가지예요. 10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거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죠. 특히나 얘는 개정된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유통산업발전법은 뭐 내용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유통에 관련된 기본 법률이고 5문제에서 6문제 출제되는데 거의 나오는 내용들이 출제되고 있어요. 마찬가지 철도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겁을 먹을 필요는 없고요. 기출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출제가 되리라고 이제 보면 연도별로 해서 출제가 안 되었던 부분들이 나중에 또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부분을 갖다가 흐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할 거고요. 거기서 올해는 중요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거의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한번 공부하시면 어느 정도 고득점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률 물류정책 기본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정책 기본법 8문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흐름도를 한번 보시죠. 흐름도. 3페이지 보시면은 물류정책 기본법의 흐름도가 나와 있습니다. 총칙, 그다음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부분은 계획 부분이에요. 조사 계획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출제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물류체계의 효율화 관련해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물류의 공동화, 자동화, 표준화, 정보화가 여기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물류체계와 효율화에 보면은 맨 밑에 위험물질 안전관리센터 부분이 새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번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부분, 제3자 물류, 그 다음에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국제물류주선업, 물류관리사 제도 이런 부분들. 네,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 보칙 및 벌칙해서 1번부터 6번 보칙 및 벌칙에 이르기까지 안 나오는 내용이 없이 샅샅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7개 법률에 걸쳐서 공통적인 내용들도 많이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법률보다 특히 물류정책 기본법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자, 하나하나 세목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칙 부분입니다. 총칙 보시면 법의 목적 및 이념, 용어의 정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중에서도 용어의 정의 부분이 중요하죠. 일단 용어 부분도 중요하고요. 물류란 이런 물류의 정의, 물류사업이란 물류사업의 종류, 물류의 정의는 21회 때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물류사업의 종류는 계속 출제가 됐어요. 19회, 18회, 뭐 그 전에 쭉 나오다가 최근에 안 나오는데 물류사업의 범위 23회 때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 중에 하나다. 체크해 주시고요. 근데 물류체계, 국제물류주선업은 그 자체 정의만으로도 중요하다. 물론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한 내용이 밑에 보면 나와 있죠. 국제물류주선업 관련해가지고 4번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부분에 국제물류주선업은 올해도 반드시 출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거 뭡니까? 국제물류주선업 이 정의 자체, 용어의 정의 자체도 매우 중요하다. 타인, 자기, 타인 이런 게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서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 등을 이용해서 수출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 이걸 갖다 우리 국제물류주선업이라고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타인, 자기, 타인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용어의 정의 중에 하나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부분인데 여기는 물류정책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은 뭡니까 이거? 뭔가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 데이터를 기초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계획. 그래서 여기서는 키포인트가 이 계획이다. 계획. 이 조사는 이 현황조사라고 그래요. 국가물류 현황조사라는 게 있어요. 현황조사. 현황조사가 18회 때까지 출제가 계속 됐었죠. 현황조사가 18회, 19회 때까지 계속 출제되다가 최근 좀 뜸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현황조사도 올해 2019년도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파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계획 부분은 계속 나오는 거죠. 기본계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본계획, 그다음 시행계획이 있어요. 기본계획은 좀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이고요. 시행계획은 매년 단위로 하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 관련돼서는 공부를 하실 때 5가지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었고요. 계획은 어떻습니까? 수립권자, 수립의 주기, 몇 년 단위로 하는지, 그 다음에 수립의 내용, 수립의 절차, 그 다음에 다른 계획과의 관계, 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렇게 해서
이 다섯 가지로 공부를 해주시면 거의 완벽하게 맞출 수 있고요. 이 계획 부분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나와 있는 게 두 개 있죠. 국가물류기본계획, 지역물류기본계획 관련해서 두 가지. 또 하나 또 어떻습니까? 물류시설법에도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물정책사업법에도 휴게소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고, 유통산업발전법에 가도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시행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현황조사, 그다음에 계획, 이 부분은 올해도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정책위원회라는 게 있죠. 위원회 조직 관련해서 심의사항이 20회 때 출제됐었고, 위원회 관련된 내용들 나왔는데 18회, 20회, 21회 때 계속 나왔기 때문에 위원회 조직은 뭐 매년 거의 잘 나오는데 올해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18회 때, 20회 때, 21회 때 계속 출제가 됐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물류체계의 효율화 부분인데, 여기는 공동화, 자동화, 표준화, 정보화, 위험물질 안전관리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표준화, 공동화, 자동화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건 18회 때 나왔다가 잘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번 나왔죠. 18회 때 나오고 22회 때 나왔어요. 근데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류의 정보화죠. 물류의 정보화는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온다. 올해도 물론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겠다. 그래서 정보화 보시면 단위물류 정보망 관련해가지고 전담기간이 좀 출제가 됐었죠. 19회 때, 20회 때. 그 다음에 국가물류통합 데이터베이스도 출제가 됐었고요. 근데 운영자의 지정이라든가 지정된 업무, 그 다음에 전자문서, 물류정보의 보안도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금지 행위도 나왔었고요. 보관기간, 이것도 나왔죠. 2년. 그 다음에 보안의 예외적 공개 사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계속 나온다라는 거. 특히나 이 물류의 정보와 관련해가지고 대꾸되는 관계가 있어요. 대꾸되는 관계. 유통산업발전법에 가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말씀드리겠지만, 유통정보 있어요. 유통정보. 유통의 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랑 거의 유사하게 대꾸 관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비교해서 공부하시는 게 또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 왜? 출제가 잘 되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 또 새로 생겼던 내용 중에 하나가 위험물질 안전관리센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쯤 출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 2019년도에 한번 체크해서 한번 보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고요. 제가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하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제3자 물류, 우수 물류기업의 인증, 국제물류 주선업입니다. 이 중에 중요한 거는 그쵸? 우수 물류기업의 인증 부분이 한 문제 정도 출제됐는데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물류 주선업은 거의 매년 출제되죠? 국제물류 주선업 별표. 이거 뭐 물류의 정보와 별표 친 것처럼 국제물류 주선업. 이것도 별표죠. 이것도 출제된다고 보셔야 돼요. 일단 용어의 정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이거는 국제물류 주선업이죠. 이건 사업이에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어떻습니까? 사업은 어때요? 사업은 세 가지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사업의 효력 발생, 다른 말로는 경영 요건이라고 그러죠. 어떤 경영 요건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가? 행정행위랑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뭐 등록이에요. 등록. 지도지사한테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또 하나 뭐 결격 사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만 등록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 중요하고요. 효력의 변경 부분도 중요하고, 변경 등록 사항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 의무의 승계죠. 사업의 승계. 권리 의무의 승계라고 그래요. 승계 부분도 또 주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수도. 양도하고 양수하는 거죠. 이거 매매입니다. 매매. 또 하나는 합병. 마지막으로는 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상속.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권리 의무의 승계 부분이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효력의 소멸이죠. 휴폐업. 하나는 취소라는 게 있어요. 취소. 또 취소 부분이 또 출제가 잘 되죠.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그래서 취소 부분 관련해서는 또 청문과도 또 관련이 있다.
관련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떻게든지 출제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신다. 그 다음에 물류관리사 제도는 21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5번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인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친환경 물류죠. 친환경 물류가 18회 때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18, 19, 20, 21, 22 계속 나오고 있죠. 친환경 물류와 관련된 내용은 샅샅이 공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출제 1순위입니다. 1순위. 근데 국제물류 촉진 부분은 잘 안 나오는데 19회 때 나왔다가 작년도에 22회 때도 출제가 됐다. 그다음에 보칙 및 벌칙이 보면 과징금 출제됐습니다. 21회 때. 그 다음에 청문도 출제가 됐죠. 21회 때. 그 다음에 권한의 위임 부분도 19회 때 출제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샅샅이 공부 부탁드립니다. 4페이지 총칙부터 하나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칙 부분은 일단 법의 목적부터 진행이 됩니다. 법의 목적 제1조죠. 이 법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법은 물류정책 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점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보면 이 법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제1조죠. 법의 목적. 국민 경제 발전을 이바지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마지막 줄에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민 경제 발전이죠. 그래서 이 법은 경제법이다. 경제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법의 목적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중요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이 법에 보면 물류의 효율화 부분은 공동화라든가 표준화라든가 정보화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3자 물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수물류 기업의 인증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를 위하여, 국제화 관련해가지고는 국제물류 추산업 이런 것들 위하여 국내 물류 정책 계획의 수립 시행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계획이에요, 계획. 근데 계획 전에 조사, 전황조사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또한 키포인트다. 수립 시행 및 그 다음에 지원이라는 게 나와요. 지원. 서포트 해주는 규정들이죠. 우리 시험에 40문제 중에 무려 서너 문제가 출제될 정도로 우리 법은 어때요?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원 부분은 올해도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 아마 지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아마 정리해놨을 겁니다. 44페이지 보면 어플러스 해가지고 물류정책 기본법에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서 11가지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알아두셔라. 왜? 출제가 되니까 아주 중요하다. 서포트 중요하죠. 근데 두 번째, 물류정책 기본법상 중요 용어의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정의 중에서 중요한 거 한 대여섯 가지 정도만 정의를 해놨어요. 첫 번째가 물류입니다. 물류. 우리는 이제 물류를 공부를 하니까 물류관리사 공부하잖아요. 물류가 뭔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자로는 뭐 이렇게 쓰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물류란 용어는 원칙적으로 이거 일본어예요. 일본어. 그래서 이거 뭐 영어로는 로지스티스. 다 아시겠지만 그 물류관리론에서 공부하시면 뭐 이런 거 있어요. 유통을 보면 알겠죠. 유통을 보면 뭐 상적 유통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물적 유통이라는 게 있고, 상적 유통, 물적 유통 이런 것들이 다 유통이 한 가지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다 상적 유통이니 물적 유통이니 이런 것들이 다 일본어라는 거예요. 줄여서 상류라고 하고요. 매매라든가 어떤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위들이 있죠.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걸 줄여서 우리 물류라고 그러죠. 상류의 전후 관계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물류는 영어로는 로지스틱스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군대 용어죠. 병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갖다 법규에 녹여놨어요. 용어에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류란 제어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된다고 되어 있어요. 조달 생산되어 수요자한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뭐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등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에 부과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상품적 판매, 정보통신 등을 우리는 물류라고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운송, 보관, 하역, 물류의 3대 기능이죠. 우리 법은 기가 막히게 용어에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거 보면
운송, 보관, 하역 앞에 보면 뭡니까? 제약과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조달 생산되어 소비자한테 전달되거나 수요자한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뭐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조달 생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조달 생산. 이걸 우리는 순물류라고 그래요. 순물류. 그래서 우리 용어의 정에서 순물류를 정해놨어요. 조달 생산. 이거 이외에도 또 있죠. 조달 생산 뭐 사내물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물류도 있어요. 판매물류. 얘네들을 우린 순물류, 포워딩 물류라고 그러죠. 포워딩 물류라고 하고, 회수 폐기는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죠.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 얘는 이렇게 나가는 거고 얘는 들어오는 거죠. 회수, 폐기, 또 이거 이외에도 반품이라는 게 있죠. 반품. 리콜. 그래서 회수물류, 폐기물류, 반품물류. 이걸 우리는 영물류라고 그래요. 영물류. 리버스 물류. 그래서 우리 물류정책 기본법에서는 용어의 정의, 물류의 용어 정의에서 조달 생산 순물류, 회수 폐기 영물류, 운송 보관 하역, 물류의 3대 기능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거 이외에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가적인 기능을 하는 가공 조립 이런 것들 있죠. 가공, 조립, 분류, 수리. 또 뭐 있어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판매, 그다음에 뭐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통신 등을 갖다 다 물류의 범위에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이런 것들 얘네들이 다 물류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의 정의에서 보면 이 부분이 출제가 돼요. 이 부분. 물류는 대표적인 서비스업이죠. 제3차 산업입니다. 3차 산업. 여기 하나가 딱 들어가요. 제조 이런 게 들어가요. 제조는 2차 산업이죠. 2차 산업. 그래서 얘는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보면 제조가 아주 잘 껴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공, 조립, 분류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잘 보면 제조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틀린 거죠. 틀린 거. 잘 보시면 되겠다. 2번 물류사업입니다. 물류사업. 물류사업의 범위인데 10회부터 16회, 18회, 19회까지 계속 출제됐고 최근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물류사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가나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철도 차량, 선박, 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대분류입니다. 대분류. 그 다음에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 운영업, 화물 운송의 주선, 물류장비 임대, 물류정비 처리, 물류 컨설팅 등 업무를 하는 물류 서비스업, 그 다음에 가부터 다까지 모두 복합적으로 하는 종합물류 서비스업. 이 네 가지를 갖다가 대분류라고 한다. 대분류. 옆에 페이지 보시면 별표 1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별표 1. 별표 1을 보시면 이 부분이 10회부터 16회, 뭐 18, 19, 20, 뭐 20회는 아니죠. 19회까지 계속 출제됐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도 안 나오긴 했지만 문제 지문에는 계속 섞여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일단 대분류, 화물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서비스업, 종합물류서비스업. 세 분류 보세요. 세 분류. 화물운송업에는 육상, 해상, 항공, 파이프라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 파이프라인도 운송업, 특히 어때요? 이거 화물운송업에 해당한다. 여기 철도는 없어요. 세 분류에. 철도는 어디? 육상 운송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류 보세요. 세 분류 보시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 그 다음에 철도사업 체크. 철도사업은 세 분류에 해당하더라. 그 다음에 항공, 화물, 운송을 보면 정기, 부정기 이렇게 돼 있고 하나 체크해주세요. 상업, 서류, 송달업이라는 게 있어요. 상업, 서류, 송달업. 페덱스라든가 UPST 하는 게 이거죠. 상업, 서류, 송달업. 쿠리어라고 합니다. 쿠리어. 국제물류 주선업에 가면 쿠리어 이런 것도 나오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은 세 분류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물류시설 운영업은 창고, 물류터미널 운영업 이런 것들은 어디 나오냐? 물류시설법에 나온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물류 서비스업이에요. 물류 서비스업. 만약에 하나를 출제한다 그러면 물류 서비스업이다. 물류 서비스업이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업이다. 화물 취급업, 주선업, 물류 장비 임대업. 이거는 물류시설 운영업이 아니에요. 임대업은 서비스업에 해당하더라. 물류 정보 처리업, 물류 컨설팅, 해운 부대 사업. 네, 두 가지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항만 운송 관련업, 항만 운송 사업. 항만 운송 사업. 항만 운송 관련 사업. 얘네들을 굵은 글씨로 해놓은 이유는 뭐예요? 얘네는 운송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어때요? 대분류는 물류 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운송업인데, 운송업 같은데, 그렇다면 화물 운송업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이건 어디 나오느냐? 항만 운송 사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항만 운송 사업법에 가시면 얘네들이 왜 서비스업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항만 운송 사업법하면 뭐 하역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검수, 검량, 감정 이런 업들이 항만 운송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검수, 검량, 감정 다 뭡니까? 서비스 하는 거, 서비스. 검수, 숫자 세는 거죠? 화물 딱 들어가면 숫자 세는 거, 텔리하는 거. 검량, 무게라든가 용적 재는 거죠? 감정, 어떤 손해배상 이런 것들 감정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서비스업에 해당하더라. 그래서 용어는 운송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운송 관련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물류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라는 게 키포인트다. 그 다음에 종합물류 서비스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기시면 6페이지. 양으로 3번 물류시설을.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얘기한다 해서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물류시설법에 동일하게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류시설법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뭐에 나왔었죠? 이 물류의 정의 나왔었죠.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렇게 되어 있죠. 2번 물류의 운송, 보관, 하역 등에 부과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3번 물류의 공동화, 자동화, 정보화. 공동화, 자동화, 정보화. 표준화는 없습니다. 표준화 X. 표준화는 X. 표준화는 거기에 해당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표준화 시설 이런 건 없어요. 공동화 시설, 자동화 시설, 정보화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4번 1부터 3까지 시설이 모여있는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그래서 물류터미널과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물류시설법에 아주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서는 또 포인트 부분이죠 이게. 4번 제3자 물류. 제3자 물류란 화주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의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 밑줄 쫙이죠.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 일부 위탁하는 것도 되고 전부 위탁하는 것도 된다라는 거. 밑줄 쫙이죠. 5번 국제물류 주선업. 국제물류 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 타인, 자기, 타인 동그라미. 아주 중요하다. 여러 번 출제됐기 때문에 별표. 물류보안. 물류보안이란 공항, 항만과 물류시설의 폭발물, 무기류 등 위해 물품을 은닉, 반입하는 행위와 물류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조직, 정보망 및 화물 등의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물류보안이라고 한다. 물류보안. 그래서 이거는 9.11 테러 이후에 아주 강화된 내용들입니다. 3번 물류 책무별 주체별 책무해가지고 법 제4조에서 5조에 나와 있는 건데 주어만 체크해 주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물류기업 및 화주도 뭔가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에 적극 협력해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주어가 중요하다. 우리 이제 그거 한번 알아두셔야 되는데 문제 41번 다음 중 물류정책 기본법령상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우리 오지선다니까 5번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보면 짧은 문제는 한 줄로 끝나는 것도 있는데 긴 거는 두세 줄씩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 문제 읽다가 끝나는 거죠. 문제 읽다가 5번까지 다 읽었어요. 잘 모르면 다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읽다가 몇 분 지나가요. 그러면 땡이죠. 땡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문을
볼 때는 요령이죠, 요령. 이걸 다 보면 안 돼요. 다 보면 안 되고, 여기 보면 주어가 나와요, 주어. 주어. 대부분은 행정청들이죠? 행정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나왔어요? 국가 나왔죠, 국가. 국가가 나올 수도 있고, 지자체가 나올 수도 있고, 지자체 중에 대표적인 게 시도지사죠. 시도지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장, 군수, 구청장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기 이제 최근에 하나 더 들어가서 뭐예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죠. 세종시. 그래서 시도지사가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고 또 각부 장관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물류에 관련돼서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류 관련돼서는 정책 입안자예요. 아주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 사람을 줄여서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장.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해양수산부 장관. 앞으로는 얘를 줄여서 해장이라고 해서 해장. 이거 이외에도 또 나온 애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줄여서 이제는 산장이라고 하겠어요. 산장. 그래서 물류 관련된 법규에서는 얘가 아주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물류정책기본법,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물류시설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얘네들은 대부분 이 사람이 나와요. 근데 가끔씩 해양수산부장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죠. 왜? 해상물류가 있죠. 해상물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가끔 나오고요. 산업통상부 장관은 보조적인 인물로 많이 나옵니다. 보조적인 인물. 협의할 때라든가 이럴 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사람은 뭐? 나중에 보시면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이 사람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읽다 보면 서술어 있어요. 서술어. 긍정, 부정도 있을 수 있고요. 긍정, 부정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뭐 할 수 있다. 인지 아니면 뭐뭐 해야만 한다인지. 잘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뭐로 간주한다. 의제라고 그래요. 의제. 아니면 뭐뭐로 추정한다. 다 다른 얘기예요. 간주인지 추정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서술어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 서술어는 긍정, 부정 아니면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든지 아니면 간주한다든지 추정한다든지 셋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거. 또 문제 읽다 보면 주어의 행위가 나와요. 주어의 행위. 주어의 행위, 우리는 이걸 갖다 행정행위라고 해요. 행정행위. 어떤 행정행위들이 나오는데 이게 허가가 나올 수도 있고 제일 많이 나오는 등록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인가가 나올 수도 있고 등등 뭐 신고가 나올 수도 있고 철도사업법 같은 경우는 면허가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등록, 그 다음에 허가, 면허는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신고사항, 뭐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 행위가 맞는지, 주어 행위가 맞는지 보셔야 되고. 근데 지문 읽다 보면 숫자가 나오면 숫자. 10분의 1이 나올 수도 있고, 10분의 2가 나올 수도 있고, 100분의 5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숫자. 아니면 30일이 나올 수도 있고, 15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20일이 때에 따라 나올 수도 있고, 퍼센티지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숫자가 나오면 그때그때 긴장해 주셔라. 매우 중요하다. 우리 문제 40문제 중에 무려 10문제 이상이 숫자와 관련된 게 정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나오면 깨스. 자, 그래서 물류의 주체별 책무에서 주어 부분 중요하다는 말씀 한번 드렸고요. 7번, 7페이지. 물류 정책의 종합 조정 부분 보겠습니다. 1번, 물류 현황조사입니다. 물류 현황조사. 이제 물류 정책의 종합 조정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정책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은 뭐뭐 해야만 하는 거예요. 정책은 강력한 겁니다. 정책은 주로 그래서 정책의 수립이라든가 시행 부분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이라 하면 의무 규정이에요. 뭐뭐 해야만 한다.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정책의 수립 시행 부분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조사예요. 조사한 다음에 이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요. 기본계획. 기본계획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한 게 시행계획이에요. 시행계획. 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거죠. 아주 추상적이고 장기적이에요. 장기적이고 다소 추상적이다. 굵직굵직하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구체화시킨 게 이거죠. 여기서 단기적. 매년이에요. 매년. 그 다음에 구체적. 조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사전적인 조사죠. 사전적인 조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하기 위한 기본조사입니다. 기본조사. 그래서 우리 물리정책 기본법에서는 조사 부분에 뭐가 나오냐? 국가물류 현황조사라는 게 있어요. 현황조사. 이게 19회 때까지 나오고 최근에 안 나왔기 때문에 23회 때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파트 중에 하나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양가로 1번 국가물류 현황조사 법 제7조입니다. 조사권자. 우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게 보면 조사, 기본계획, 시행계획 이런 게 나오면 일단 4-5가지 공부를 하시는데 첫 번째 만약 조사가 되면 조사권자, 계획이 되면 계획의 수립권자죠. 수립권자 내지는 조사권자. 누가 수립하고 누가 조사하는지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주기죠. 주기. 몇 년 단위로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내용, 조사의 내용, 그다음에 기본계획의 내용, 시행계획의 내용.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하는지. 이 절차 부분도 중요하죠. 절차.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뭐 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런 부분 이 5가지로 공부를 해주시면 얘도 또 하나 해결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국가물류 현황조사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조사권자 국장 또는 해장,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다라는 거죠. 국장 또는 해장은 이제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국장 해장으로. 국장 또는 해장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밑줄 짝이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다. 이 절차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절차에 보면 협의란 게 나와요. 협의. 근데 협의는 대부분 누구랑 하느냐? 이거는 주로 관계 행정기관의 기관의 장과 한다라는 거예요. 관계, 때로는 중앙이에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부분 협의하고 또 하나 만약에 더 들어간다면 플러스 하나 더 들어간다면 알파로 더 들어가는 게 바로 시도지사. 여기서는 국가물류 현황조사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고 되어 있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협의한 후 물동량의 발생 현황과 이동 경로, 물류시설 장비 현황과 이용 실태, 물류인력과 물류체계 현황, 물류비, 물류산업과 국제물류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다른 계획, 이건 조사죠. 다른 조사와의 관계입니다. 중복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뭐랑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면 안 된다. 동그라미 2번 자료 제출 요청 부분이 있고요. 국장 또는 회장은 다음에 저한테 할 수도 있고 직접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국장 또는 회장은 물류 현황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 현황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한테 해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양가로 2번 물류 현황 조사 지침. 이게 작년에 나왔네. 이게 조사 지침. 조사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이게 안 나온 게 아니네요. 조사 지침이 작년에 22회 때 출제됐어요. 이거 아주 그냥 세부적인 내용인데 이것까지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만약에 나온다라면 지문에 그냥 섞여가지고 한 줄 정도 나오겠죠. 조사의 시기, 종류, 방법. 넘기시면 물류현황 조사 지침이 나오죠. 22회 때 출제됐다. 조사의 종류, 항목, 조사 대상, 방법, 절차, 조사의 체계, 시기, 지역, 집계, 분석, 관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물류 개선 조치 요청 법 제10조 내용들이 있고요. 특히나 동그라미 3번 체크.
알아두시고, 여기 보면 국가물류정책위원회한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조직이 나옵니다. 위원회 조직. 위원회 조직은 아주 잘 나와요. 지문에도 섞여 나오고 이거 자체만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큰 2번 보시면 국가물류 기본계획 나와 있네. 법 제11조입니다. 계획의 수립권자, 국장 및 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물류 기본계획이죠. 기본계획. 이거예요, 이거. 기본계획. 국가물류 기본계획 수립권자부터 쭉 하나씩 보시면 되는데, 수립권자는 특이하게도 둘이 되어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및이죠, 및. 해양수산부 장관이 뭐 어떻게 공동으로 한다 돼 있어. 공동으로 함께 한다라는 거죠. 국장 또는이 아니야. 밋이에요. 밋. 국장 또는 회장이 아니야. 국장 또는 뭡니까? 얘 또는 얘가 둘 중에 하나가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얘는 어때요? 국장 및 회장, 국토교통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한다라고 돼 있어요. 공동으로. 아주 특이한 제도입니다. 국장 및 회장이 10년 단위 계획을, 국가계획을 또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래서 10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뭐예요? 이거 수립 주기죠? 일반적인 기본 계획들은 우리 법에서는 주로 5년 단위로 이루어져요. 5년 단위.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10년 단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5년마다 뭐예요? 수정계획을 내요. 수정계획이라고 해요. 실무적으로는 하도록 되어 있다. 수립의 내용은 무려 10가지가 넘어요. 10가지. 계획의 내용 보세요. 무려 1, 2, 2에 2, 뭐 3회 쭉 해가지고, 뭐 9에 2, 6에 2 해가지고 13가지네, 13가지. 이 13가지가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죠?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13가지. 그렇다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맞춰야 된다라는 거. 어떻게 맞히냐? 이건 뒤에서 보겠습니다. 뒤에서.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외우는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양거로 3번. 국가물류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입니다. 이번 절차. 자료 제출. 2번. 협의 및 심의 이렇게 돼 있죠? 협의 및 심의 보겠습니다. 국장 및 회장은 국가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정책상, 이게 밑에 나와 있는 박스예요. 그 별표입니다. 4가지. 1번, 2번, 3번, 4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시험에 나오겠죠?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 나오죠? 절차가 나와요. 절차. 수립 절차.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한다고 그랬죠. 협의는 누구랑 하느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금은 처음이니까 다 씁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플러스에 시도지사랑 협의하도록 해놨다라는 거예요. 협의한 후 다음 절차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협의한 다음에 뭐 심의는 누가 나오냐? 항상 위원회 조직에 나와요. 위원회. 여기는 어떤 위원회였냐? 국가물류정책위원회.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4가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반드시 심의를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시 및 통보. 심의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고시하고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더라. 그래서 자료 제출, 협의, 심의, 고시에서 이 4가지를 묻는 게 아니라 협의는 누구랑 하며 심의는 누구랑 하는지. 여기 뭐야? 국가물류정책위원회죠? 물류정책위원회. 그래서 협의는 누구랑 하고 심의는 누가 하는지 이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 꼭 알아두십니다. 그 다음 4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부분이에요.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죠. 국장 및 회장이, 이건 연도별이니까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아까 이거 뭐였어요? 기본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을 5년마다. 이번에 연도별 시행계획은 매년 하는 거죠, 매년. 2번, 국장 및 회장은 국가물류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거 시도지사죠? 시도지사랑 협의한 후 물류정책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연도별은 좀 다르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다음에 시도지사랑 협의하는 건 똑같지만 뭐가 달라요? 이거 다른 거죠? 위원회 조직이 달라요. 위원회 조직. 아까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는 국가물류 정책위원회가 하지만 여기는 분과위원회죠? 물류정책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라는 거. 네, 3번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그 다음에 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국장 및 회장한테 제출한다. 2월 말 동그라미 숫자가 나왔습니다. 중요합니다. 양으로 5번 넘기십니다. 다른 계획과의 관계.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과 조화를 이룬다. 밑줄 쫙이죠. 국토종합계획, 그 다음에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 아주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물류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라는 지문까지 알아두십니다. 근데 3번 지역물류기본계획. 아까까지 뭐예요? 국가물류기본계획이죠. 기본계획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가에서 하는 국가물류기본계획, 하나는 지역에서 하는 지역물류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다. 똑같아요. 지역물류기본계획도 수립권자, 주기, 내용, 절차 이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가가 있을 때는 국장 및 대장이 공동으로 했지만 지역에서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죠. 다르다는 얘기. 누가 하냐? 특별광역시장이 한다라는 거예요. 수립권자 보시면 특별광역시장은 10년 단위 지역물류 기본계획을 5년마다 10년 단위 계획을 5년마다 한다면 똑같죠? 주체만 달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한다라는 거. 특별광역시장만 할 수 있냐? 다른 사람 할 수 없냐? 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물류 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도지사는 어때요? 특별광역시장이 이걸 하지만 지역물류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누구냐? 특별광역시장이 원칙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효율화를 위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하는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한다. 계획의 수립 내용 무려 이것도 많죠. 1, 2, 3, 4, 5, 6 쭉 해가지고 10가지 이렇게 11가지 있습니다. 네, 수립 및 중요사항의 절차, 협의는 인접시도지사. 아까 누구였어요? 시도지사. 그 다음에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장관한다고 그랬죠. 시임의. 여기는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아까 뭐였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죠? 지역이니까 지역물류정책위원회가 한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절차가 더 들어갔다. 지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국가 단위가 아니죠. 국가 단위가 아니라 지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한테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때 승인권자는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물류를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지역물류기본계획에는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변경사항 4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승인 절차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양거로 4번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매년 한다라는 거 있고 맨 밑에 11페이지 보면 박스가 있어요. 국가물류기본계획, 지역물류기본계획을 비교해 놨어요. 비교. 수립권자, 수립 주기 좀 보시고 계획의 내용이 있는데 국가물류기본계획은 13개, 지역은 11개예요. 근데 동일하게 규정이 돼요. 동일하게. 차이 나는 게 2가지가 있다. 2가지. 크게 보면 3가지죠. 3가지. 어떤 게 차이 나느냐? 세 번째 보면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세 번째 밑줄 쳐주시고요. 국가물류 정보화에 관련된 거, 국가물류 정보화에 관련된 사업, 이거는 국가물류기본계획에만 있다. 이거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7번도 체크, 물류표준화 공동화. 옆에 보면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보면 거기 6번이에요. 6번. 지역물류 공동화 정보화 있죠. 국가에는 표준화 공동화, 지역에는 공동화 정보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 뭐가 있냐면 표준화가 있어요. 표준화. 지역에는 자동화가 있죠. 자동화. 공동화는 공통적이에요. 공통적. 근데 국가에는 표준화란 말이에요. 왜 다르냐? 표준화는 뭐예요? KS죠. KS. 코리아 스탠다드. KS예요. 코리아 스탠다드죠. 코리아예요. 코리아. 이건 국가란 얘기예요. 그래서 표준화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표준화는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있는 겁니다. 지역에는 정보화, 자동화, 정보화죠.
자동화 정보화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공동화 정보화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 나는 게 어떤 거 있냐?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다음에 8번 보면 국가물류 기본계획에 보면 8번 물류 보안에 관한 사항. 물류 보안도 국가적인 사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 위기 사태죠. 만약에 문제가 터지면 9.11 테러 미국에서 아주 큰일 났었어요 이게. 그래서 물류 보안에 관한 사항도 요거는 국가 물류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나머지는 동일해. 규정이 같습니다. 같고 하나 또 하나 지역물류 기본계획은 앞에 뭐가 나왔냐면 지역이란 단어가 쭉 나옵니다. 물론 가운데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쭉 보세요. 지역물류 기본계획 1번 지역물류 변화와 전망 지역 동그라미, 2번 지역물류 정책 동그라미, 3번 운송보관 하역 쭉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줄 보면 지역물류 나와 있죠. 지역의 동그라미, 4번 지역의 물류시설 지역, 5번 지역의 연계물류 지역, 6번 지역의 물류 쭉 나와 있죠. 다음 중 국가물류 기본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역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출제가 계속 됐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